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좀 지치셨나요? 딱히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집에 오니 왠지 모르게 허전한 날 있잖아요. 저도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날 곁에 두기 좋은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으세요. 오늘 함께할 사람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예요. 평생 혼자 살았고 툴툴거렸지만 그 말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1부 인간관계의 기술 고슴도치처럼 사랑하는 법.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가까이 있으면 상처를 주고 멀어지면 또 그리워지는 사람. 사실 그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아주 오래전에 그 감정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는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서로 몸을 붙이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지지요. 하지만 떨어지면 또 추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워지고 또 찔리고 또 멀어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고슴도치들은 결국 하나의 거리를 찾아냅니다. 서로 온기는 느낄 수 있지만 가시에는 찔리지 않는 딱 그 거리.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고. 우리는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줍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각자가 가진 가시가 있으니까요. 그 가시는 예민함일 수도 있고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고 채워지지 않은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그 거리를 무시하려 할까요? 가까울수록 더 좋은 관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고. 진짜 사랑이라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어디선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친 친밀함은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던가요? 직장 동료와 너무 가까워졌다가 사소한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받은 적,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솔직하게 말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진 적, 친구에게 너무 많이 기댔다가 오히려 부담을 준 적, 그 모든 순간들이 고슴도치 가시에 찔린 순간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단순합니다. 예의라는 거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의는 단순히 인사를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 곳까지 내 감정을 밀어넣지 않는 절제, 그것이 진짜 예의라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표현할수록 더 진한 관계가 된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봤어요. 절제된 표현 속에서 관계는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언제나 자신의 공간이 침범당하지 않을 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나요? 혹시 그 사람이 거리를 두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드나요?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모두 온기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딱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 가까이 가려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상대의 가시가 아니라 내 가시가 먼저 나와 있는 건 아닐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가시를 먼저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날카로워지는지, 어떤 말을 들으면 상처받는지, 어떤 순간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적절한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관계는 가까울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서로가 편안한 거리에 있을 때 가장 오래 따뜻할 수 있어요. 당신 곁에 오래 있어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조금만 더 여유 있게 그 사람의 공간을 바라봐 주세요. 그게 고슴도치가 알려주는 가장 오래가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제2부 직장이라는 전쟁터 의지와 체념 사이에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전쟁을 시작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뭐라고 해야 하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합니다. 쇼펜하우어라면 이 장면을 보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을 거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맹목적인 의지에 이끌려 산다고. 여기서 의지란 단순한 의욕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충동, 인정받고 싶은 욕망, 뒤처지고 싶지 않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매일 아침 그 자리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우리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의지는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원하던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잠깐 기쁩니다. 하지만 곧 다음 목표가 생깁니다. 드디어 승진했습니다. 기쁨은 사흘을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자리가 눈에 들어오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통의 구조라고 불렀습니다. 원하면 얻기 전까지 괴롭고, 얻고 나면 권태가 오고, 그러다 또 새로운 걸 원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이 힘든 건 일이 많아서만이 아닐 수 있어요. 이 끝없는 의지의 사이클 안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는 체념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체념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손을 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체념은 의지의 본질을 꿰뚫어 본 후에 거기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것. 내가 왜 이걸 원하는지를 알고 그 욕망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진짜 체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가로챘습니다. 화가 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지금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게 무엇인지, 내 아이디어를 빼앗겼다는 사실 자체인지, 아니면 인정받지 못했다는 두려움인지, 그 차이를 알면 당신이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정 욕구라는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면 그 감정에 조금 더 차분해질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 가장 힘든 건 일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끊임없는 비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그리고 그 의지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오늘 회사에서 지쳤다면 잠깐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를 지치게 하는 게 일인가요?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인가요?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이미 쇼펜하우어가 말한 첫 번째 자유의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제3부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슬프다고 느낀 적 있나요? 주말에 아무 약속도 없을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 우리 사회는 혼자 있는 사람에게 자꾸 무언가를 더 씌웁니다. 외로운 사람, 사교성이 없는 사람,
혹은 무언가 결핍된 사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그는 평생 혼자였어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 혼자 사유하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혼자 있지 못하는 건 자기 자신이 지루하기 때문이다. 처음엔 좀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깊이 새겨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혼자를 두려워할까요? 조용한 순간이 오면 스마트폰을 켜거나 유튜브를 틀거나 누군가에게 연락을 합니다. 혼자 있는 그 고요함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불안은 자기 자신과의 대면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을 잠시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순간 나 자신을 마주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는지,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는지, 그 질문들이 고요 속에서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바쁘게 살면서 혼자가 되는 시간을 피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타인과 함께 있는 시간도 더 잘 즐길 수 있다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충만한 사람은 타인에게 채움을 구하지 않거든요. 타인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사람. 그 여유가 오히려 진짜 좋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지치는 이유 중 하나는 혼자일 때 너무 외로워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기대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하지만 고독을 친구로 삼은 사람은 관계에서 기대가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가장 풍요로운 공간이라고. 그 안에서 우리는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음악을 듣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목소리를. 오늘 저녁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그건 당신이 당신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니까요.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지 못해서 외로운 거예요. 제4부 욕망에 더 우리는 왜 늘 목말라 있는가? 갖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그걸 샀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아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무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과정 낯설지 않으신가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욕망이 채워지면 권태가 오고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고. 즉,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완전한 만족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혹하게 들리지만 일상을 돌아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겨우 그 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인테리어가 마음에 걸립니다.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습니다. 그 차를 샀습니다. 하지만 옆 차선에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것은 인간 존재의 구조 자체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맹목적 의지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체념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두 가지 탈출구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을 통한 관조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욕망에서 잠시 해방됩니다. 원하는 것도 두려운 것도 없이 그저 그 아름다움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의지의 침묵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연민의 삶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내 욕망 대신 타인을 향할 때 우리는 의지의 사이클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당신이 요즘 자꾸 무언가를 원하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 불안하다면 한 번쯤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욕망 뒤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은 무엇인지, 인정받고 싶은 건지, 안전하고 싶은 건지, 사랑받고 싶은 건지, 욕망의 정체를 알면 그것에 덜 끌려다닐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은 그 욕망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봐 주세요. 그 안에 당신이 진짜 필요한 것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오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SNS에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 숫자를 자꾸 확인하게 되나요?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볼지 너무 신경 쓰여서 말 한마디도 쉽게 못할 때가 있나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 중 절반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명예욕을 가장 쓸모없는 욕망 중 하나로 봤어요. 왜냐하면 명예는 타인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타인이 나를 나쁘게 본다면 내 명예는 그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부족하더라도 타인이 나를 훌륭하게 본다면 명예는 높아집니다. 즉 명예는 실체가 없습니다. 타인의 인식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성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을 쌓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더 좋아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소비하고 틀린 것 같아도 반박이 두려워 침묵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숨기고 남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쓰라고. 타인의 시선은 어차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욕하는 사람은 욕하고 내가 실수해도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해해줍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평가에 기대는 것은 바람의 방향을 통제하려는 것만큼 허무한 일입니다. 그 대신 쇼펜하우어가 권하는 건 자기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자신이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걸 조용히 즐기는 사람. 그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 줄 수 없는 아주 깊은 만족감을 갖게 됩니다. 당신 주변에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가장 편안해 보이는 사람. 타인의 말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특별히 대단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 일찍 자유로워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연습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0년 후에도 이 사람의 시선이 나한테 중요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닐 거예요. 그 질문 하나가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쇼펜하우어식 첫 번째 연습입니다. 제6부 사랑과 결혼의 민낯. 쇼펜하우어가 본 관계의 진실. 쇼펜하우어가 본 관계의 진실.
사랑에 빠진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람만 보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환해지던 그 시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설렘이 사라지고 남은 건 익숙함과 가끔의 지침이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변한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이 변한 걸까?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대해 아주 냉정하고도 흥미로운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낭만적인 사랑이란 종족을 보존하려는 자연의 의지가 인간에게 심어놓은 환상이라고. 조금 충격적인 말이지요. 하지만 그는 이걸 비관적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구조를 이해하면 사랑으로 인한 고통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그렇게 강렬하게 끌릴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아직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심장은 이미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그것은 자연이 설계한 끌림이라고. 우리 안의 의지가 최적의 짝을 찾도록 감정이라는 포장지를 씌운 것이라고. 그래서 사랑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하고 거역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 감정인 동시에 나보다 훨씬 큰 무언가의 작동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결혼은 어떨까요? 쇼펜하우어는 결혼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시선을 가졌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결혼은 권리를 반씩 갖고 의무를 2배로 지는 것이라고. 이 말이 씁쓸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결혼을 부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현실을 정확히 알고 결혼에 임하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봤어요.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나치게 이상화된 사랑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설레야 한다고, 항상 내 편이어야 한다고, 나를 완전히 이해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 기대는 어떤 관계도 충족시킬 수 없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랑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설렘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거라고. 그 이후의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매일 아침 이 사람 곁에 있기를 선택하는 것. 쉽지 않더라도 이 관계를 가꾸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에 가깝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당신이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든 설렘이 줄어들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사랑을 잃은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넘어가는 문 앞에 서 있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제7부 돈과 행복 가진 것보다 중요한 것.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왔습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 느낌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아주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3가지를 꼽았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2번째는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가. 3번째는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그리고 그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2번째는 그 다음이며 3번째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란 건강과 지성과 감수성을 말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웃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책 한 권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 럭셔리한 레스토랑 없이도 풍요롭습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거나
아무것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이 행복을 사주지 않아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가치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나중에 깨닫는 실수를 반복한다고. 두 번째인 재산에 대해서도 그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어요. 가난은 분명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돈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는 말했습니다. 어느 수준 이상의 재산은 행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나면 추가적인 부가 가져다주는 기쁨은 급격하게 줄어든다고요. 현대 심리학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냅니다. 일정 소득 이상부터는 소득 증가와 행복감이 비례하지 않는다고.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꿰뚫어 본 거예요. 세 번째인 타인의 시선에 대해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이것이 가장 쓸모없는 행복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남들에게 부유해 보이기 위해 빚을 지는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위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삶, 그 삶에서 진짜 행복은 오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갖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다면 잠깐 멈추고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 답을 찾는 것. 그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을 향한 가장 정직한 첫걸음입니다. 제8부 나이 든다는 것의 아름다움. 노후를 철학하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자꾸 두렵게 그립니다. 젊음을 잃는 것, 기력이 떨어지는 것,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은퇴 후의 공허.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대해 전혀 다른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노년은 의지가 조용해지는 시간이라고. 젊었을 때 우리를 괴롭히던 욕망과 야망과 불안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잦아듭니다. 더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는 경쟁시, 사랑받아야 한다는 절박함, 이것들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것.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상실이 아니라 해방으로 보았습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그가 평생 추구하던 이상이었는데 노년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선물해준다는 거예요. 그는 또 말했습니다. 노년에는 현재를 즐기는 능력이 깊어진다고. 젊은 시절엔 항상 미래를 봅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앞으로 무엇을 이룰지에 집중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지금 이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 지금 이 커피 한 잔이 맛있다는 것, 지금 이 사람 곁에 있다는 것, 그 소소한 것들이 진짜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드디어 삶의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노후가 두려우신가요? 아직 젊지만 나이 드는 게 무서우신가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노년이 아름다울 수 있는 조건은 하나라고. 젊었을 때 내면을 쌓아온 사람, 책을 읽고 생각하고,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독을 즐길 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에게 노년은 드디어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 내면이 텅 빈 채로 오직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시선으로만 살아온 사람에게 노년은 정말 공허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신이 몇 살이든 오늘부터 내면을 채우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다시 펴거나, 오래 미뤄온 취미를 조용히 시작하거나, 혼자만의 산책을 즐기는 것, 그 작은 것들이 훗날 당신의 노년을
따뜻하게 밝혀줄 불씨가 됩니다. 제9부 예술과 음악 잠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그냥 멍하니 음악만 듣고 싶은 날. 그때 당신은 이미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현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인간이 고통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보았어요. 그 중에서도 음악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음악은 의지 자체를 직접 표현한다고. 다른 예술들은 세상의 무언가를 모방하거나 표현하지만 음악만은 아무것도 모방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 그 자체가 소리로 흐릅니다. 슬픈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슬픔을 관조할 수 있어요. 내 슬픔과 거리를 두고 그 슬픔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욕망에서 자유롭습니다. 원하는 것도 두려운 것도 없이 오직 그 음악과 하나가 되는 시간.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의지의 침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그림 앞에 서면 우리는 잠시 모든 계산을 멈춥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이게 내 커리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그냥 그 아름다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짜 자유의 순간이에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문장 하나를 읽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오는 느낌.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잊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든 경험. 그것이 바로 의지가 침묵하는 순간이에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면 예술은 그 고통 속의 휴전이라고.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면 오늘 퇴근길에 꼭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그림이 있다면 오늘 밤 그 작품을 다시 찾아보세요. 그게 사치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방법이에요. 제10부 결론. 그럼에도 살아갈 이유. 여기까지 함께 와주셨네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그는 염세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글을 끝까지 읽으면 전혀 다른 무언가가 보입니다. 그는 고통을 직시했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법도 알았습니다. 고독 속에서 내면을 쌓는 법, 욕망을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는 법, 예술 앞에서 잠시 의지를 내려놓는 법, 타인에게 연민을 느끼는 법. 이 모든 것들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잘 살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깊은 방법은 연민이라고. 당신도 고통받고 있고 나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서로에게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 연민이 쌓이면 인간관계의 가시가 조금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 무뎌진 가시들 덕에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당신이 오늘 힘들었다면 그 힘듦이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끔은 위로가 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건 삶의 구조 자체에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하고 일하고 웃고 밥을 먹고 또 내일을 맞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은 더 따뜻하게 살 수 있다고.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든다고. 당신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내일도 괜찮을 거예요. 아주 천천히 자기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